안녕하세요. 성장과 기쁨을 함께하는 여왕개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존경하는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의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 노년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보통 65세부터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와 내 가까운 친구들은 그러한 생각을 버린 지 오래다.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노력하는 사람들은 75세까지는 정신적으로 인간적 성장이 가능하다. 신체가 쇠약해지면 늙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생각은 동물적이거나 생리적 관점이다. 신체적인 성장은 여자가 22세까지고 남자는 24세까지라고 한다. 그 후부터는 서서히 하강하는 것이 신체적 과정이다. 그러다가 40대가 되면 성인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누구나 늙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신적인 성장과 인간적 성숙은 그런 한계가 없다. 노력만 한다면 75세까지는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후배 교수들이 회갑이 되었다고 말하면 저 친구는 철도 들기 전에 회갑부터 맞이하네 라고 생각한다. 나도 60이 되기 전에는 모든 면에서 미숙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내 선배 교수인 정석혜 선생은 한 번은 나에게 김 선생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더라고 물었다. 내가 70대 중반입니다 라고 했더니 좋은 나이구먼 하면서 부러워했다. 그래서 나는 오래전부터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 사이라고 믿고 있다. 내가 1961년에 미국에 처음 갔을 때 가장 부러웠던 것은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었다. 백인 교수들은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었다.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장수의 비결이 뭔가요?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 뭔가요? 90보다 100세에 가까웠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신체적 건강은 의사들이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도움을 줄 수는 없다. 나는 건강에 너무 많은 관심을 쏟는 것도 좋지 않으나 너무 관심을 갖지 않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건강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어렸을 때 남달리 건강하지 못했다. 한때는 나를 사랑하는 부모와 가족들까지도 내 건강에 대해서는 단념을 했을 정도였다. 20살이 될 때까지는 항상 신체적 건강에는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 신체적 과로나 무리는 하지 않았다. 안 했다기보다는 못했을 정도였다. 신체적 절제라고 할까? 조심조심히 살아왔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 지금도 신체나 정신적 무리는 하지 않는다. 그것이 장수의 한 비법이 되었는지 모른다. 50 고개를 넘기면서야 정상적인 건강에 자신을 찾았다. 그래도 90을 넘긴 지금도 무리는 하지 않는다. 할 수 있는 일의 90%까지만 책임을 맡는다. 10% 정도는 항상 여유를 남겨둔다. 언제든지 하고 싶을 때에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갖고 산다.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운동을 한 가지는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정구를 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몇 차례 경험해보았더니 장소가 정해져 있어야 하고 함께 할 짝이 있어야 한다. 나는 언제나 바쁘게 지냈기 때문에 정구는 불편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궁리하다가 자유로운 시간에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수영을 택하기로 했다. 대학을 정년으로 떠난 후에는 거의 매일같이 짧은 시간이나마나 수영을 했다. 외국에 여행을 떠날 때는 수영장이 있는 호텔을 예약했을 정도로 열심히 했다. 하다 보면 빠지는 날은 몸이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매일 뛰어야 하듯이 수영을 계속했다. 그러나 운동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건강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그러나 즐겁고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었다. 운동의 목적이 건강이었다고 해서
건강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건강은 일을 하기 위한 또 하나의 필수 조건이었다. 마지막 목적은 일이었다. 때때로 헬스클럽에 가면 운동은 그대로 건강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운동을 많이 할수록 건강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운동선수들은 운동이 목적이기 때문에 운동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사람도 있다. 나 같은 사람에게는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의 하나이다. 지금도 일주일에 3번쯤은 수영장을 찾는다. 30분 정도 물속에 들어가 수영도 하고 다리 운동도 한다.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은 피곤한데 수영은 그만두라고 권한다. 그러나 나는 수영을 함으로써 오히려 피곤을 푸는 가벼움을 느낀다. 하루에도 수차례 2층 방을 오르락 내리락. 수영과 더불어 하는 운동 아닌 운동은 걷는 일이다. 하루에 50분 정도 걷는다. 전에는 아침 시간에 산책을 했으나 80일 넘기면서부터는 오후에 걷는다. 체온 관계도 있고 아침 운동은 여름이 아니면 부담스러워지기도 한다. 그러나 내게는 걷기 운동은 산책이고 산책도 정신적으로는 생산적이기도 하다. 원고 내용을 사색하기도 하고 다음 주간에 있을 강의나 강연 내용을 정리하기도 한다. 늙은 사람에게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생활 자체가 운동을 동반하는 습관이 되어야 한다. 내 방은 2층이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층층대를 오르내린다. 그것이 운동이다. 나는 지금도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버스나 지하철을 골라 타는 것이 정신적 운동도 된다. 우리 집 옆에는 좋은 회사의 회장이 살고 있다. 그는 하루 종일 걷는 일이 없다. 대문 앞에서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출근했다가 일이 끝나면 또 차로 퇴근을 한다. 그러니까 운동 부족을 채우기 위해 주말에는 가벼운 등산도 하고 때로는 골프를 치기도 한다. 나는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버스나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라도 상당히 긴 거리를 걸어야 한다. 생활 자체가 운동인 것이다. 운동이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면 건강은 무엇을 위해 있는가? 나에게는 일을 하기 위해서다. 운동을 위한 운동은 운동선수들의 몫이다. 건강을 위한 건강은 목적이 없지 않은가? 나에게 건강은 일을 위해 필수적이다. 일이 목적이고 건강은 수단이다. 그래서 친구들과 비교해보면서 누가 더 건강한가 묻는다면 대답은 간단하다. 누가 더 일을 많이 하는가 물으면 된다. 지금은 내가 가장 건강한 편이라고 믿고 있다. 내가 누구보다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나에게 있어서는 일이 건강의 비결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내가 아는 사람들과 존경하는 사람들의 생애를 살펴본다.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장수하는 편이다. 건강해서 장수한다고 모두 생각한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생애를 조사해보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건강도 유지했던 것 같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칸트는 80년을 살았다. 300년 전에 80까지 살았다면 장수한 셈이다. 그는 왜소하고 건강에 있어서는 열등생이었다. 산책 외에는 운동을 했다는 기록이 없다. 무엇이 그의 건강을 지탱했는가? 학문에 대한 열정과 일이었다. 어떤 이들은 칸트를 나귀와 같이 많은 짐을 지고 살았다고 평한다. 그러나 그는 무거운 학문의 짐을 지고 80평생을 건강하게 보냈다. 일이 건강을 유지해 준 것이다.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는 하루에 몇 시간밖에 수면 시간을 갖지 않았다. 정신적 일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90을 넘길 때까지 일에서 손을 놓은 일이 없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프랑스에 있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젊었을 때는 말할 필요도 없겠거니와 아프리카에 와서도 60년간 환자들을 위해 일할 수 있어 누구보다도 행복했다고 고백하고 있다. 건강이 일을 도왔는지, 일이 건강을 도왔는지 묻고 싶은 생각을 해본다. 노년기에 필요한 지혜란 어떤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해서 지식을 넓혀가는 일이다.
70대에 갖고 있던 지식을 접거나 축소하지 말고 필요한 지식을 유지하거나 넓혀가는 일이다. 아는 것이 뒤지게 되면 후배나 동료들 사이에서 처지게 된다. 그리고 지식을 넓혀가는 노력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책을 읽는 즐거움을 더해갈 수도 있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강의나 강연회에 참석하는 일도 필요하다. 후배들과 자리를 같이 하면서 지식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즐거운 일이다. 안 하다 보면 내 지식이 축소되기 쉬우나 여유 있게 노력하는 자세만 갖추면 지적인 후퇴는 방지할 수가 있다. 취미생활의 즐거움. 여러 해 전 일본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내용을 읽은 일이 있었다. 60대 중반 여성들에게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를 물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아무 일도 없이 세월을 보낸 사람이었다.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가족과 더불어 세월을 보내고 옛날 친구들과 때때로 만나는 여성들이었다. 반면 새로운 행복을 찾아 누린 사람은 세 가지로 나타났다. 공부를 시작한 사람, 취미활동을 계속한 사람,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다. 여성들이 그 나이가 되면 가정적 책임은 끝나게 된다. 시간의 여유도 생긴다. 앞으로 주어지는 세월을 아무 준비도 없이 지내면 결국은 공허한 삶을 살 수도 있다. 그러나 세 가지 중의 하나라도 계속한 사람은 보람과 행복을 누렸고 자녀들로부터는 존경을, 이웃과 더불어는 즐거움을, 사회적으로는 고마움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것이다. 노후에는 일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 아무 일도 없이 노년기를 보내는 사람은 불행하다. 남들이 사는 대로 나도 지내면 된다는 생각은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게 한다. 물론 한 가지 일을 70대, 80대까지 계속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런 의미에서 학자나 예술가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학문이나 예술에는 정년이 없다. 내가 간접적으로 알고 지낸 한 화가는 60대 말쯤 되었을 때 치유되기 힘든 암 진단을 받았다. 그는 얼마 동안 고민하다가 결심을 했다. 병의 치료는 의사에게 맡기고 자신이 건강이 허락되는 때까지 그림을 그리자는 결단을 내렸다. 병고가 심해졌을 때는 의자에 앉기가 힘들어지니까 의자에 몸을 묶은 채로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화폭에 그림을 그렸다. 옛날 같은 재능을 발휘하기는 힘들어도 혼이 배어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신문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화가다운 화가라는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다. 노후에는 일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 그 일을 미리부터 준비해두자는 생각이다. 노후를 위해 경제적 준비를 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일을 준비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 가지 즐거움 중의 하나는 선택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공부를 계속하는 즐거움은 경험해본 사람이 안다. 내가 연세대에 부임해서 2년쯤 있다가 정년 퇴임한 한학자 정지영 선생이 있었다. 정년이 되면서 아드님에게 출퇴근할 방을 하나 제공받았다. 그리고 주중에는 대학에 출퇴근하는 때와 비슷하게 공부를 하곤 했다. 또 시간이 되면 난을 가꾸는 취미를 계속했다. 80이 넘었을 때까지 계속했다. 난을 가꾸는 즐거움과 더불어 부수입도 약간 있었다고 전해 들었다. 그분은 공부와 취미 활동을 병행했던 셈이다. 사실 따져보면 취미가 없는 사람은 없다. 시간의 여유만 있다면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을 제대로 해보라고 노후의 시간적 여유가 주어졌는지도 모른다. 그런 취미 활동으로 전문직 때보다 더 사회적 영향을 남기는 사람도 많이 있다. 내 경우도 그랬는지 모르겠다. 40을 맞이하게 되면서 내 친구들은 한두 가지씩 취미 활동을 시작했다. 그림을 그리는 이도 있었고 음악 동아리에 참여하는 이들도 생겼다. 낚시나 등산을 함께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나도 몇 친구들로부터 권유를 받기는 했으나 등산, 낚시,
바둑과 같이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시간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림과 음악에는 관심도 두지 못했다. 음치인 데다 손재간도 없었다.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하다가 수필이나 수상에 해당하는 글을 써보자는 방향으로 기울어졌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 가운데 한두 가지는 너무 딱딱한 학문과 사고에 얽매이는 것 같아서 정서적 여유를 갖고 싶었다. 그리고 젊었을 때 많은 책을 읽었기 때문에 글을 쓰고 싶은 의욕도 갖고 있었다. 시나 소설 같은 전문적인 작업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예술적 정치가 스며있는 글을 쓰고 싶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오래 계속하다 보니까 마음의 한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문가가 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 쓰는 동안에 즐거웠고 독자가 많아질 때는 행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필가로서 사회적 평가를 받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내 본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철학자보다도 수필 작가로 더 알려질 정도가 되었다. 내 철학책을 읽는 사람은 수가 적으나 수필과 수상집을 읽는 독자는 철학보다는 100배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학문적 가치를 따지기보다는 그만큼 사회에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감사하고 있다. 다 떠나고 나면 무엇이 남는가? 나이 들면 새로 생기는 것이 더 많을까?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을까? 50이 넘으면서부터 신체적으로는 잃을 것이 더 많은 것 같다. 건강에도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고 갱년기 증상도 뚜렷해진다. 기억력의 쇠퇴도 어쩔 수 없는 변화다. 이성 간의 욕망과 기대도 약화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 그대로 남는 것이 있다면 소유에 대한 욕망이다. 명예욕도 그중 하나이다. 다른 사람들이 유명해지는 것을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진다. 재물에 대한 소유욕도 있다. 남들이 외제차를 타면 나도 무리해서라도 외제차를 갖고 싶어진다. 권력과 지배욕도 그 하나이다. 내 선배 교수 한 사람이 장관이 된 적이 있다. 며칠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친구나 후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았다. 아직은 잃어버리는 것보다 찾아 갖는 것이 더 많은 것 같다. 그러다가 70대 후반부터 80대가 되면 얻어지는 것은 없고 잃어가는 것이 현저히 많아진다. 그렇게 왕성했던 소유욕까지도 사라진다. 소유해 보니까 별것 아니더라는 생각도 들고 소유해 보겠다는 욕심조차도 약화되고 만다. 현상을 유지해 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바뀐다. 다 잃어버리거나 모두 떠나버리고 말면 어떻게 하는가? 무엇이 남는가? 80살 제자를 만나고 오는 길에 지난달이었다. 청주에 사는 내 옛날 제자인 오군을 찾았다. 그와는 70년 전에 중앙중 고등학교 때 사제간의 인연을 맺은 셈이다. 서로가 더 늙기 전에 한 번은 보고 싶어서 시간을 만들어 본 것이다. 자기 혼자서는 외출을 하기 힘들고 부인도 건강이 여의치 못해 걱정했는데 다행히 따님이 찾아왔다가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집 가까이 있는 카페에서였다. 지난번 서울에서 만났을 때가 4년 전이었는데 갑자기 쇠약해진 것 같았다. 여러 분야에서 왕성히 활동한 편이었는데 그 모습을 찾을 곳이 없었다. 본래 착하고 욕심이 적은 편이었다. 지금은 아무 욕심도 없어 보였다. 그저 지금의 건강과 정신 상태가 그대로 몇 해 더 연장되었으면 좋겠다는 자세였다. 안내해주던 따님 생각도 마찬가지였다. 내 제자만 그런 것이 아니다. 먼저 간 친구들도 그랬다. 그렇게 왕성했던 기대와 관심의 대상이 없어진다. 소유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다. 내가 제자와 1시간 나눈 대화 내용도 극히 축소되어 있었다.
옛날에는 학문,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한 얘기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이 부담스러워진 것이다. 주로 대화의 내용이 되는 것은 지난 날들의 기억들 뿐이다. 헤어져 돌아오면서 최근에 나온 내 책을 우편으로 보내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제간의 정을 잊을 수가 없어 그 제자는 스승의 날과 새해가 되면 전화로 인사를 계속 해오곤 했는데 앞으로 몇 번이나 더 그럴 수 있을까 싶었다. 나 자신도 언제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모르면서 번잡한 시가도로에서 헤어졌기 때문에 차를 타는 대로 곧 떠나야 했다. 내 제자가 운전하는 여인을 보면서 누구시냐고 나에게 물었다. 가까운 분인데 인근에 큰아버지 문상을 마치고 가는 길에 차편을 제공받았다고 설명을 마치고 급하게 떠나야 했다. 뒤의 차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떠나오면서 나 혼자 생각해 보았다. 내 제자에게 내 여자친구야 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내 제자는 그동안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내 아내가 오랜 병중에 있었던 것을 알고 지냈다. 또 내가 상배하고 오랫동안 혼자 지낸 것도 잘 알고 있다. 내가 거짓말로 내 여자친구라고 했으면 내 제자는 대단히 좋아했을 것이다. 잘 되었다고 기뻐했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 부인과 딸에게 우리 선생님이 최고야. 그 나이에 여자친구와 같은 차를 타고 다니시고 라고 하면서 자랑했을 것이다. 속으로는 내가 혼자 지내는 것을 마음 무겁게 여기고 있었으니까. 아직도 전화로 연락하는 동창들이 있다면 내가 선생님이 여자친구와 차를 타고 가시는 것을 배웅했다니까 라며 좋아하면서 자랑했을 것이다. 사랑의 정들이 있었으니까 나도 5군의 동창 중 혼자 된 제자를 보면 더 늦기 전에 재혼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으니까. 자동차 안에 있는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다시 한번 떠오른 생각이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사랑한다. 그러므로 내가 있다는 명제가 가장 적절한 대답이다. 93세가 되는 가을, 나는 자다가 깨어나 메모를 남기고 다시 잠들었다. 나에게는 두 별이 있었다. 진리를 향하는 그리움과 결례를 위하는 마음이었다. 그 짐은 무거웠으나 사랑이 있었기에 행복했다.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그것이 인생이었다. 나도 모든 사람이 걷는 인생의 길을 걸었다. 다른 점이 있었다면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함에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가 라고 물었을 때 부끄럽지만 내 나름대로의 대답이 있었다. 사랑하기 위해 살았다는. 나도 가난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했다. 나를 대학 공부시킨다고 고향의 어머니께서 어떤 고생을 하셨는지 알았을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6이나 되는 어린 것들을 이끌고 남다른 고생을 했다. 모두가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치도록 뒷바라지를 했다. 탈북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였다. 남다른 고생이었으나 사랑이 있었기에 누구보다 행복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후회가 많아도 제자들을 위하고 기대하는 바가 컸다. 더 위해주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그래도 그 사랑의 열매가 남았기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다. 탈북을 했고 실향민이 되었다.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고생을 모른다. 그랬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대한민국을 조금 더 걱정하면서 살아야 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더 큰 짐도 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 대한민국의 혜택을 너무 많이 받고 살았기 때문이다. 향백의 나이가 된 지금도 누군가가 저기에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따라갈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진리를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싶은 마음이다. 나의 철학과 선배 교수가 하던 말이 잊히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사모하고 있던 진리였구나 하는 경지에 도달한다면 진리의 여신의 옷자락을 붙들고 한없이 울고 싶다던. 나 같은 사람은 애국심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 나보다 훌륭한 애국자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나라를 사랑하고 싶다.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하고 싶다. 나의 노력과 희생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주어진 시간이 끝날 때까지 위해주고 싶다. 내가 더 큰 사랑을 받고 살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나도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다. 90고개를 넘기면서는 나를 위해 남기고 싶은 것은 다 없어진 것 같다. 오직 남은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다는 마음뿐이다. 그 마음밖에는 남을 것이 없을 것 같다. 요한 바오로 2세가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 남는 것은 사랑이 있는 고생뿐인 것 같다.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을 간직할 수만 있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어도 그보다 몇 배나 소중한 것을 찾아 지니게 될 것 같다. 이 책을 쓰신 김형석 교수님은 현재 우리 나이로 102세이십니다. 언제나 큰 울림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왕개미였습니다.